예, 반갑습니다. 예. 오늘이 10강째라고 그랬어요. 오늘은 이제 선종에 대해서 하죠. 교재 192페이지부터 선수행 192페이지부터 230페이지까지 오늘 합니다. 자, 이제 지난번 두 번 강의는 사실 이 교재가 뭐 중간, 유식, 화엄사상 같은 상당히 포괄적이고 심오한 사상을 단 몇 페이지로 요약을 하려고 하다 보니까 내용이 그냥 주마간산식으로 이런 게 있다 하는 정도로만 휙휙 지나가가지고 지난 두 번은 어쩔 수 없이 제가 이제 텍스트를 말고 그냥 제가 생각하기에 핵심적인 것들을 했고, 오늘은 이제 텍스트가 정리가 잘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텍스트 중심으로 할 생각입니다. 제가 이제 저번 시간에도 시작할 때 이야기했지만, 동아시아 쪽 불교는 사상적으로는 천태화엄, 수행 실천적으로는 선종하고 정토신앙이 이제 주류를 이룬다. 근데 이게 서로 또 이렇게 짝을 이루는 게 있어요. 사상적으로 화엄 사상은 선종하고 이렇게 실천적으로는 서로 짝을 이루고, 정토신앙은 이 이제 뭡니까 기도하는 쪽. 그런 쪽으로 수행으로는 이제 기도하는 쪽으로 이렇게 또 짝을 이루고 이렇게 해서 그렇게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동아시아 불교 대성불교의 특징이 대성불교 동아시아 쪽 불교의 핵심적인 부분 흔들림 없는 핵심을 이루는 본질적인 영역은 화엄사상과 참선수행이 결합된 핵심적인 부분을 형성을 하고, 그 다음에 그 주변을 감싸고 있는 대중적으로 누구나 쉽게 접할 수 있는 부분은 기도와 정토신앙, 이 주변을 형성을 해서 많은 사람들이 불교에 쉽게 접할 수 있도록 주변, 쉽게 말해 대중적인 영역은 정토신앙과 기도가 대중적인 영역을 만들어주고, 핵심적인 부분은 화엄사상과 참선수행이 핵심적인 부분을 형성하고 있다. 요렇게 이해를 하시면 뭐 크게 틀리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게 서로 다른 거냐? 제가 이번 강좌 처음부터 이야기한 거지만 핵심을 이루는 부분은 삼원전통의 수행 시스템을 개성한 거고, 엄격하게 말하면 부처님 당시에 태동했던 그 삼원전통의 수행자 중심, 출가자 중심의 그 수행 시스템을 충실하게 개성을 한 게 이제 선종이라는 실전 시스템을 사상적으로 베이스를 만들어주는 게 이제 뭐 화엄사상. 화엄사상은 열애장 사상을 기반으로 하고 있고, 열애장 사상은 뭐를 기반으로 하고 있을까요? 유식을 기반으로 하고 있고, 유식은 중간과 아비달마 불교를 발전적으로 이렇게 잘 융합을 한 게 유식이고, 뭐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핵심적인 부분은 부처님 당시에 출가자 중심의 수행 시스템을 충실하게 개성을 했고, 근데 이것이 시대적인, 문화적인 다양한 한계가 있다 보니까 어느 시대, 어느 문화에나 적응해 나가기 위해서는 그러한 주변을 형성하는 대중적인, 다양한 그 시대와 그 문화와의 그 시대 정세에 맞는 그런 것들이 주변에 다양하게 형성이 된다 이거죠. 그게 이제 동아시아 불교에서는 종교적인 형식을 가지고 정토신앙, 기도 이런 것들이 주변을 형성을 했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종교적인 모습으로서의 불교와
수행 시스템으로서 불교가 따로 있는 게 아니고 수행 시스템으로서의 불교가 종교라는 옷을 입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종교적인 어떤 기도를 불교적인 수행으로 발전시키는 것이 불자들이 지향해야 될 어떤 실천의 방향이다. 뭐 이런 이야기를 안 했나? 안 한 것 같네요, 이번에는. 뭐 하여튼 그게 이제 기본적인 맥락입니다. 이게 별개가 아니라는 거. 우선 이거를 명심을 하고 오늘 이야기를 우리가 선수행을 같이 공부할 필요가 있다. 이렇게 정리를 합시다. 그 다음에 우리가 이제 그 선입견으로 가지고 있는 것 중에 하나가 동아시아 쪽, 중국, 우리나라, 일본은 좀 불교가 독특해요. 그러니까 좀 제외하고 중국이나 우리나라는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오히려 우리나라는 많이 그 불교, 대승불교의 전통적인 모습을 많이 보존하고 있고 중국은 뭐 아시다시피 20세기에 한번 사회주의 혁명이 일어나면서 문화적인 단절이 크게 있었기 때문에 지금 현재 중국은 사실 중국 본토의 불교는 제대로 된 불교라고 보기가 힘들죠. 어쨌든 뭐 중국하고 우리나라는 비슷합니다. 근데 이제 가만히 보면 우리가 가지고 있는 선입견 중에 하나가 뭐냐? 명상, 요가 이런 거 하고 좌선, 참선, 화두 이런 거하고는 좀 완전히 좀 다른 거, 서로 분야가 다른 거, 전혀 다른 걸로 생각하는 경향이 있다. 우선 이런 생각을 버려야 됩니다. 화두 참선이나 간화선, 이게 중국에서 태동한 선종 이런 것들이 하늘에서 뚝 떨어진 게 아니고 기존의 불교 전통의 바탕에서 등장을 한 거예요. 그거를 두 번째로 명심을 할 필요가 있다. 그럼 아주 구체적으로 우리가 책을 보면 192페이지 선의 시작 중간쯤 보면 이런 말이 나옵니다. 선은 산스크리트로 디아나, 팔리어로 자나로 표기되는데 찾았습니까? 네. 중국에서 음사하여 선나라고 했고 나자는 탈락되고 선자만 남아서 선으로 사용되어 왔다. 이게 무슨 말이냐? 우리가 참선, 선, 좌선 이렇게 말하는 그 선이라고 하는 게 기존의 인도에 우리가 명상이라고 말하는 거, 디아나를 여기 뒤에 보면 정력, 기약, 사유수 이런 식으로 번역한다고 하는 이거는 이렇게는 대중적으로는 거의 안 하고 일반 대중적으로 이게 불교뿐만 아니라 디아나는 불교만의 용어가 아니에요. 보통 명상으로 많이 번역해요. 보면은. 물론 이제 명상의 영어는 메디테이션인데 메디테이션이라는 말은 깊이 생각한다, 골똘히 생각한다 그런 뜻입니다. 딱 맞는 게 없으니까 영어에서는 비슷한 말로 번역을 했어요. 메디테이션은 일단 머리에서 지우고 디아나를 보통 명상으로 불교가 아니고 인도 사상 전반적으로부터 그렇게 번역해요. 그럼 이 말은 뭐냐? 명상, 그리고 우리가 상식적으로 접하는 좌선, 참선, 뿌리는 같은 거다. 서로 완전히 본질적으로 다른 게 아니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여기도 나왔다시피 팔리오로는 자나인데 뒤에 나자를 떼고 앞에 자나에서 자자만 써가지고 이게 선나에서 나자를 빼고 선으로 번역을 했다. 그러니까 이 좌선의 선자가 의미가 있는 게 아니고 음사한 거다 이거지. 소리 나는 대로 번역을 한 거다. 우리가 중국 사람들이 코카콜라를 구가구락이라고 쓰고 그걸 중국말로 읽으면 코카콜라인가 그렇게 발음이 비슷하게 나는 그런 이치하고 똑같은 거죠.
이게 참선의 선자에 어떤 의미가 있는 게 아니라는 거지. 자, 소리 나는 대로 번역을 한 거다. 핵심은 우리가 뭐 요가라고 말하는 거, 요가, 명상, 이런 인도에서 막 명상하는 거하고 중국에서 막 뭐 화두 참선하는 거하고 본질적으로 다르지 않다. 이 생각이 엄청나게 중요합니다. 머릿속에 명심을 하고 우리가 접근을 해야 된다. 두 번째. 세 번째는 이제 처음에 말했지만은 선종의 사상적인 베이스, 선수행의 사상적인 베이스는 뭐라 그랬죠? 화엄사상이다. 지난 시간에 화엄사상을 이야기할 때 제가 키워드로 강조한 게 뭐였습니까? 부처를 강조했죠. 우리는 중생들은 이미 부처다. 이게 이제 핵심이 돼, 그죠? 단지 내가 그거를 자각하지 못할 뿐이다. 그게 이제 화엄사상의 아주 핵심적인 부분이다. 그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러면 이게 선수행은 이미 부처인 내 자신을 발견하는 거. 어떻게 하면 이미 부처인 내 자신을 발견할 수 있나? 그 방법에 대한 게 선종이에요. 라고 선종은 자기 스스로의 정체성을 만든 거예요. 자기 자신의 사상적인 베이스를 화엄사상에다 두고 그렇게 했다. 요거를 명심을 하고 있으면 뭐 묵조선 오늘 뭐 공부하지만 간화선, 다음에 이제 조사선, 묵조선, 간화선 이런 이야기를 할 때 핵심은 항상 머리에 염두에 둬야 될 게 나는 지금 이 순간 화엄사상의 핵심이 그거 아닙니까? 지금 이 순간 내가 바로 그냥 부처인데 그걸 내가 모를 뿐이야. 요 사실을 깨닫는 게 선수행이다. 선수행의 목표도 요 부분이다. 요거를 명심하고 보면은 많은 부분 이해가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여러분들이 이제 불교에 입문을 하면 누구나 이 참선에 대해서 호기심이 생겨요. 화두, 특히 뭐 화두 들고 뭐 공안 이야기하고 정전백수자 해서고 뭐 이 먹고 뭐 이런 화두가 뭔가 대단한 게 있는 것 같아. 심오한 뭔가가 있을 것 같아. 그런 거는 따로 그 나름의 사상 체계가 막 있을 것 같아. 이런 생각은 버리시고 사상적인 베이스는 화엄사상이다. 이거를 머릿속에 확실하게 입력을 해 놓으면은 많은 부분이 쉽게 이해가 됩니다. 그 다음에 오늘은 선수행을, 참선을 어떻게 하는가? 방법에 대해서 하는 게 아니에요. 방법에 대해서 할 거면 이렇게 책상에 있으면 안 되죠. 책상 다 치우고 잡어 깔아놓고 앉는 자세부터 해가지고 해야 되는데 오늘은 수행하는 방법에 대해서 하는 게 아니고 선수행, 여기서 말하는 뭐 조사선, 묵조선, 가다선이라는 게 뭐냐? 말 그대로 수행에 들어가기 전에 이론적으로 한번 우리가 머릿속으로 좀 그림을 그려놓을 필요가 있다. 그렇게 이해를 해야 됩니다. 오늘은 선수행에 대한 이론을 공부하는 시간이지 수행 방법을 내가 익히는 시간이 아닙니다. 그거는 다른 기회에 또 할 겁니다. 자, 요 점 우선 명심을 하시고 들어가자. 아까 이야기했듯이 선이라는 말의 기원은 디아나라고 하는 산스크리트, 팔리어로는 자나라고 하는 인도의 그 말, 인도의 뭐 명상, 쉽게 말하면 거기서 기원했다. 요거 명심하시고, 자, 그 다음에 이제 넘어가가지고 일단 그 사실만 명심을 하시고요. 194페이지에 보면은 두 번째 단락 한번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수레의 양바퀴처럼 선정과 지혜를 동시에 닦는 것을 지관상수라고 한다.
붓다가 요가의 선정 수행을 버린 것은 영원한 해탈을 얻기 위해서는 지의 선정에서 한 걸음 더 나아가 연기의 법을 관찰하는 지혜가 없으면 결국 깨달음을 이룰 수 없다고 보았기 때문이다. 선정과 지혜를 동시에 닦는 것을 정해상수라고 하며 지관상수와 동일한 의미로 사용된다. 붓다가 제자에게 직접 가르친 중요한 수행법이라고 여겨지는 팔정도는 계율, 선정, 지혜로 요약할 수 있다. 자, 이 부분이 이제 다른 이야기가 아니죠. 앞부분은 뭐 여러분 예습하셨겠지만 부처님 이전의 인도의 수행은 사마타 수행만 있었다는 거죠. 마음의 산란함을 없애버리고 한 군데로 마음을 집중해서 마음을 고요하게 하는 수행에만 전념했는데 고타마 시타르타라는 수행자가 해보니까 이 마음을 고요하게만 해서는 내가 원하는 궁극적인 행복, 번뇌를 완전히 벗어나는 것은 이룰 수가 없더라. 그래서 불교적인 용어로 위파사나 수행, 통찰, 이 진리에 대한 통찰, 위파사나 수행이 필요하다. 그래서 위파사나 수행을 쉽게 말하면 부처님이 그 수행 방식을 재창을 한 거죠. 그래서 불교에서는 기존 요가 수행이라 할 수 있는 명상 수행은 산란한 마음을 거쳐서 마음을 고요하게 하는 수행. 이것이 선정. 이것만 해서는 안 되고 여기에서 마음이 고요해지면 여기에서 진리를 통찰하는 지혜의 힘을 길러야 된다. 이게 위파사나 수행을 해야 된다. 그래서 선정과 지혜가 동시에 쌍으로 닦아야 된다. 이게 정해상수. 천태사상의 용어를 쓰면 지관상수 같은 말이죠. 그리고 요거를 부처님께서는 정해상수를 하자면 먼저 계를 지켜야 된다. 해서 계, 정, 해. 사막을 두루 닦아야 된다. 이것이 팔정도다. 그래서 불교의 수행은 한마디로 말하면 팔정도다. 라고 정리를 할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팔정도에 대해서 잠깐만 이야기를 하면은 계, 정, 해, 사막은 서로 의존하는 관계예요. 어느 하나에만 집중하는 게 아닙니다. 지혜가 계를 지켜야 산란한 마음이 이렇게 밖으로 막 끌려다니지 않고 마음을 가라앉힐 수가 있고, 마음이 가라앉아야 지혜가 밝아지고, 지혜의 힘이 강해야 마음이 또 고요하고, 마음이 고요해야 그 외부에 마음이 흔들리지 않아서 계를 잘 지키고, 이렇게 계정해, 지계, 선정, 지혜가 서로 의존하는 관계지만 처음 출발은 계를 지키는 것에서 출발해야 된다. 이거는 너무나 확고부동한 사실입니다. 이 사실을 우리가 등한시하면 안 돼요. 우리나라 가나선 전통에서 이제 경허스님의 그 수행 행장을 보고 사람들이 이 가나선 수행에서는 계를 지키는 것을 그렇게 중요하게 생각 안 하는구나 라고 생각할 수가 있어요. 근데 그게 아닙니다. 선정을 이루려면 먼저 내가 계를 지켜서 내 마음을 고요하게 할 수 있는 기본 바탕을 만들어야 돼. 그러니까 불교 수행의 출발은 계를 지키는 겁니다. 그러니까 신, 구, 의, 삼업, 몸으로 짓는 거, 마음으로 짓는 거, 입으로 짓는 거, 이 행동을 내가 다스려야 밖으로 나가는 내 마음을 다스려서 내 마음을 고요하게 할 수 있다. 그래서 팔정도에서 가장 기본은 계를 지키는 거다. 그 바탕 위에서 계정의 사막이 서로 의존하고 서로 이렇게 상호작용하는 거지 처음부터 그렇게 하는 게 아니다. 요거 우리가 명심을 할 필요가 있습니다. 특히
불교 공부를 할 때 다른 부분은 간과하고 가나선에만 좀 마음을 치중하는 그렇게 불교 공부를 한다면 더더욱 이 계율을 등한시할 수 있는데 절대로 그게 아닙니다. 불교의 기본은 계를 지키는 거다. 이거는 출가자는 말할 것도 없고 재가자도 당연히 계를 지키는 게 기본이다. 물론 이렇게 말하는 제가 그러면 계를 잘 지키냐? 뭐 그렇지 못합니다만은 지키려고 노력은 하죠. 어쨌든 계를 지키는 게 기본이다. 이건 명심을 하시고 그래서 오늘 수업의 구체적인 목표는 이겁니다.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가나선이 본의 아니게 대중화되어 있어요. 불교를 모르는 사람도 성철 스님은 알잖아요. 뭐 산은 산이요, 물은 물이라, 이 먹고, 뭐 장 잡으라, 이런 것들은 물론 요즘 뭐 한 열 몇 살 된 애들이야 모를 수 있는데 불교를 몰라도 그런 이야기는 어디선가 다 주워 들었거든. 그러다 보니까 조사선, 묵조선, 가나선이 서로 어떻게 다른지, 어떤 관계가 있는지에 대해서 좀 이해하기가 힘들어요. 왜냐하면 가나선에 대한 사전 지식이 아무런 정보 없이 필요 이상으로 많다 보니까 이거를 구별을 잘 못합니다. 그래서 오늘 강의의 구체적인 목표는 이 세 가지를 우리가 잘 구별을 하자 하는 거, 요거 머릿속에 염두에 둡시다. 자, 우리가 그러면은 조사선의 탄생. 조사선이라고 하는 것은 195페이지에 뭐 대충 보면 달마 스님이 5세기에 인도에 와서 한 10세기쯤 해가지고 선종에 이제 5가지 그 선종이 왕성하게 생기면서 조사선이 이때 이제 자리를 잡고 12세기에 들어서는 뭐 조동종, 임재종 이런 것들이 나오면서 묵조선과 가나선으로 발전을 했다. 이런 이야기가 나옵니다. 근데 조사선의 핵심은 196페이지 제일 밑에서 두 번째 줄, 조사어록은 바로 진리의 세계를 보여주는 법문과 제자가 스승의 법문을 듣고 바로 깨달음으로 들어가는 계기가 된 이야기 등으로 주로 기억되어 있다. 그러니까 조사선은 선문답을 통해서 깨치는 게 조사선의 기본적인 어떤 핵심적인 틀글이라고 볼 수 있죠. 뭐 구체적인 수행 방식이나 뭐 이런 것들보다는 말 그대로 스승과 제자가 묻고 답하는 과정에서 제자가 깨치는 것, 이것이 이제 조사선의 핵심이다. 이것을 다른 말로 하면 이심전심이다. 마음으로서 이심, 마음으로서 전심, 마음을 전한다. 이게 이제 무슨 말이냐면 조사선 선종의 핵심은 그겁니다. 203페이지에 보면 불림문자 교회별전, 직지인심 견성성불, 요게 조사선의 핵심이다 이거죠. 형식은 스승과 제자 간의 문답을 통해서 제자가 깨치는 게 핵심인데 그 묻고 답하는 그 내용에서 제자가 스승이 말하는 그 내용을 듣고 생각해서 깨치는 이런 맥락이 아니고 여기 나오죠. 불립문자. 문자를 분립, 세우지 않는다. 그러니까 말로서, 언어로서 깨달음으로 가지 않는다. 말이나 언어를 빌리지 않는다. 그럼 말이나 언어를 빌리지 않고 어떻게 깨달음을 얻느냐. 그거는 그래서 마음에서 마음으로 전해지는 거다. 말을 통해서 할 수 없으니까 직접 마음에서 마음으로, 마음이 통해가지고 이렇게 전해지는 거다. 그 말이죠. 이게 같은 말이 교외 별전, 경전의 가르침, 밖에 따로 전한다. 어떻게? 마음에서 마음으로. 마음에서 마음으로 전한다는 말이 도대체 무슨 말이냐? 그럼 뭐 이렇게 서로 이렇게 사랑하는 사이가 돼가지고 마음이 통하는 척 보기만 해도
아, 지금 저 사람이 이런 생각을 하는구나. 이렇게 마음이 통한다는 게 아니고, 그 다음에 나오죠. 직지, 인심, 견성, 성불. 스승이 직지, 인심, 직, 곧바로, 지, 가르치는 거야. 무엇을? 인신, 사람의 마음을 가르친다. 그래서 견성, 성품을 보아서 성불, 부처를 이룬다. 여기에서 주어가 무엇인가를 잘 알아야 됩니다. 직지인심, 견성성불의 주어가 뭐냐를 잘 알아야 돼요. 직지인심에 우리가 한문에서 사람인자는 그냥 사람이 모든 사람을 말하는 게 아니고 한문에서 고문, 요즘 한문은 제가 우리가 이제 옛날에 강원에서 배울 때는 이제 경전에 나오는 한문을 배웠으니까 요즘 한문은 모릅니다. 그 경전에서 이렇게 다루는 한문에서는 사람인자는 다른 사람을 말하는 거예요. 내가 아니고 다른 사람. 그럼 여기서 직지인심의 그 인심은 누구의 마음입니까? 스승과 제자가 문답을 통해서 대화를 하는데 스승이 곧바로 가르치는 거야. 내 마음을 가르치는 게 아니고 스승 자신의 마음을 가르치는 게 아니고 내 앞에 있는 다른 사람 누굽니까? 내가 스승이면 제자지. 제자의 마음을 스승이 가르치는 거야. 곧바로. 말로 깨달음의 경지는 이런 거야. 말로 설명하는 게 아니고 곧바로 제자의 그 지금 현재 제자의 마음을 스승이 가르치면 그래서 인심, 다른 사람의 마음. 스승 입장에서 타인이 누굽니까? 제자지. 제자의 마음을 가르쳐. 그러면 제자는 스승이 지금까지는 내가 내 마음을 보지 못하고 마음이 바깥으로 막 돌아다녔는데 스승이 나의 마음을 곧바로 가리키는 거야. 그러니까 그때 비로소 제자는 견성, 성품, 나의 성품, 나의 내 마음의 본질. 한문에서 성자는 어떤 본질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죠. 내 마음의 성품, 내 마음의 본질을 보고 성불, 부처를 이룬다는 말은 깨닫는다는 말이죠. 그러니까 선문답의 핵심은 선문답의 내용에 있는 게 아니고 그 선문답이라는 형식 속에서 제자로 하여금 스승이 자신의 마음을 곧바로 보게 하는 게 핵심이다. 그 자리에서 바로 제자가 자기 마음을 보면 그 자리에서 바로 깨치고, 이거를 이제 조사의록에는 이런 표현을 쓰죠. 언하에 깨쳤다. 이런 표현을 쓰는데 그 자리에서 바로 깨치지 못하면 어떻게 합니까? 돌아가서 왜 그때 걔는 불성이 있다고 그랬지? 스승님께서. 그거 이제 혼자서 계속 납득이 안 되니까 계속 생각을 하다가 어느 순간 탁 깨치겠죠. 요게 이제 조사선. 조사선은 형식은 선문답인데 그것의 내용은 직지인심 견성성불이다. 직지인심 견성성불은 말이나 언어로 하는 것으로는 직지인심 할 수 없고 견성성불 할 수가 없다. 그래서 불림문자 교회별전이라는 그런 틀을 가지고 있다. 그래서 조사선에서 나오는 요 네 가지 문구 불림문자 교회별전 직지인심 견성성불. 그럼 요거를 이제 실제로 204페이지에 보면 이제 실제로 이제 선문답 나누는 게 나오잖아요. 마조 스님하고 제자하고 쭉 이제 보면은 나오잖아요. 그 내용이 이제 제가 지금 한 말을 지금 실제 사례에서 어떻게 적용되고 있는가를 보여주고 있지요. 그러니까 마조 스님은 제자가 지금 질문하는 그 마음을 네가 봐라. 그거를 말로 하면 모르니까 그러한 상황을 만드는 거죠. 밖으로 나가려는 제자를 불러서 그게 나오잖아요. 204페이지 세 번째 줄에 무업이 막 나가려 하자 느닷없이 대덕이여 라고 불렀다. 무업이 돌아보니
마조는 이게 무엇이지? 라고 했다. 무업은 곧바로 깨쳐서 예배를 했다. 그러니까 제자로 하여금 지금 나의 마음을 돌아보라. 라고 그 부분을 강조하는 것이 조사선이다. 요거는 이제 선정 전통의 가장 원형이죠, 원형. 여기에는 어떻게 수행을 해라, 뭐 그런 이야기는 안 나오죠. 그러니까 수행은 본인이 평소에 뭐 명상이든 뭐 기도든 뭐든 이런 수행을 해서 마음을 다스리는 수행을 하는데 깨치기 위해서는 스승과 제자가 문답, 대화 속에서 스승이 제자가 자기 마음을 곧바로 바로 볼 수 있도록 스승이 도와주는 거죠. 그래서 깨치도록 하는 거. 이게 이제 조사선의 기본적인 맥락이다. 요런 데서 이제 많이 우리가 생각을 해야 될 게 조사어록에 많이 나오는 말 중에 이제 조사선에 해당되는 게 뭐 평상심이 도다. 그런 말 많이 이제 합니다. 물론 여기에서 평상심이 도다라는 말을 처음 듣는 분들도 많겠지만 조금이라도 불교 공부를 했다거나 절에 좀 다녔다거나 아니면 개인적으로 불교에 좀 관심이 있다 그러면은 뭐 이렇게 조사어록에서 대표적인 뭐 여러 가지 말 중에 하나가 이제 평상심이 도다라는 거죠. 그 말의 의미가 뭐냐? 그 평상심이 도다라는 말은 설명할 때 물 깊고 나무 하는 게 그게 바로 뭐 도다 이런 말을 하죠. 그게 무슨 말이냐? 지금 하는 이 이야기죠. 지금 너의 그 마음이 바로 부처다. 부처가 따로 있는 게 아니다. 이게 바로 화엄사상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선종을 이해하려면 화엄사상을 정확하게 이해를 해야 됩니다. 화엄사상의 핵심은 제가 아까 뭐라고 그랬어요? 이미 우리는 부처야. 내가 알고 모르고 떠나서 우리는 부처야. 이미. 다만 우리가 모를 뿐이야. 이게 화엄사상. 열애장 사상은 열애장. 장이라고 하는 것은 저장이 되어 있다. 열애가 될 가능성이 장. 내 안에 어딘가에 저장이 되어 있어. 나는 지금 부처가 아니야. 열애가 아니야. 다만 가능성만 있어. 왜? 번뇌가 나를, 객진 번뇌가 나를 덮어싸고 있어가지고 아직은 중생이야. 다만 가능성만 있어. 이게 열애장 사상. 화엄사상은 그게 아니고 부처야. 원래 부처야. 태어날 때부터. 그냥 왜? 원래 모든 세상 모든 존재하는 것들은 사사무예하다는 게 화엄사상의 기본 핵심이니까 경계가 없고 서로 분별되지 않고 다 이렇게 원형되어 있다는 게 핵심이니까 당연히 우리는 부처지. 근데 내가 그걸 모를 뿐이야. 그럼 수행이라는 건 뭐냐? 아, 내가 이걸 몰랐구나라는 거를 자각만 하면 된다. 요게 이제 선정수행의 기본 베이스라는 거죠. 이거를 까먹으면 안 돼요. 항상 명심해야 됩니다. 그래서 스승과 제자 간의 대화를 통해서 아, 이 마음이 제자 입장에서 봤을 때 지금 이 마음이 바로 부처구나 라는 거를 자각하게 만드는 게 스승의 역할이라는 거죠. 그게 조사선이다. 뭐 요렇게 이해를 하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평상심이 도라는 말도 그런 맥락에서 지금 이 상태 이대로가 이미 우리는 부처다. 평소에 내 마음이 바로 부처의 마음이다. 라고 하는 것이 평상심이 도다라는 말의 의미다. 화엄사상을 좀 조사어록적인 표현으로 한 거죠. 그렇게 여러분들이 이해를 하면 됩니다. 그래서 이제 요 다음에 그런 이야기가 나오죠. 이렇게 이야기하니 그러면은 더 뭐 지금 나는 이미 부처라고 하니까 굳이 수행을 할 필요가 없네 라고 당연히 이제 생각을 하는 거죠. 내지는
나는 아무리 생각해도 내가 부처라는 걸 모르겠는데 왜 내가 부처지? 어떻게 해야 되지? 막막한 거죠. 요게 이제 조사선의 한계다. 그럼 내보고 어떻게 하라는 거야? 내가 부처라는데 도대체 뭐 달라진 게 뭐가 있는 거야? 그냥 이거는 뭐 말만 그런 거지 이거는 뭐 내용이 없잖아요. 요거는 이제 조사선 같은 경우가 가지고 있는 어떤 한계다. 그래가지고 조사선이 그 다음에 조사선을 비판하면서 나온 게 묵조선. 묵조선을 비판하면서 나온 게 가나선. 요 순서를 알아야 됩니다. 우리가 흔히 조사어록 이야기할 때는 사실은 묵조선은 가나선에서 워낙 비판을 하니까 좀 빠져 있고 조사선과 가나선을 구별을 잘 안 해요. 그냥 하나로 해서 막 이야기를 해요. 그래서 우리가 나중에 가면 헷갈려. 뭐가 뭔지. 요거를 조사선, 묵조선, 가나선을 구별을 해야 돼요. 조사선은 나는 이미 부처야. 그것만 깨달으면 돼. 어떻게? 스승과 제자 간의 문답을 통해서 제자가 어느 순간 탁 지금 그 마음만 깨치면 돼. 이 조사선. 요렇게 하니까 사람들이 이제 그러면 수행할 필요가 없네. 여기 이제 여기서 나오는 뭐 무사선이라는 표현을 쓰죠. 무사. 뭐 수행 할 일이 없구나. 무사선. 내지는 선비들 같은 경우는 이제 막 그거를 깨달음의 경지를 막 시로 문학으로 표현해서 막 머리로 막 쥐어 짜가지고 이건 이렇고 저건 저렇고 이게 깨달음이고 이렇게 말로서 막 설명하려고 하는 문자선에 그런 어떤 그 병폐가 있더라. 그래서 그것을 비판하면서 등장한 게 묵조선이다. 묵조선이 먼저 등장을 하고 묵조선의 문제점을 비판한 게 가나선이에요. 요거를 알 필요가 있습니다. 여기 이제 묵조선을 한번 봅시다. 자세한 내용은 여러분들이 또 이제 개인적으로 보시고, 자, 이제 지금 한 이야기가 205페이지 묵조선의 등장, 그 부분에서 207페이지까지가 지금 한 이야기입니다. 자, 206페이지 두 번째 단락부터 쭉 207페이지 둘째 줄까지가 이제 무사선. 그럼 뭐 이미 나는 깨달은 부처라고 하니 수행을 할 필요가 없네? 라고 하는 게 그 이야기가 여기 쭉 나와 있는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문자선은 207페이지 세 번째 줄부터 쭉 나오는 게 이제 문자선입니다. 여기 이제 보면 두 번째 단락 중간쯤 보면 이런 말이 나옵니다. 선문학도 본래의 취지는 선의 경지를 깨닫도록 하기 위해 언어로 표현된 형식이었지만 선사들의 기대와는 달리 선을 배우는 자들이 문자의 의미와 논리로 따지고 언어 문자에 집착하는 폐단이 생겼다. 무사선과 문자선의 공통된 폐단은 수행과 깨달음의 체험을 등한시하거나 못하는 데 있었다. 그럼 왜 도대체 문자선의 폐단이 생겼느냐? 요거는 이제 중국이라는 나라의 좀 특징을 알 필요가 있다. 우리나라도 과거 뭐 조선시대 그랬지만 선비가 이 자고로 내가 선비다. 자기가 좀 내가 이렇게 좀 유학을 공부를 많이 한 선비다를 자랑을 하려면은 어떻게 합니까? 시를 쓰잖아. 그래서 뭐 중국에서 사신이 오면은 시로 서로 막 대적하잖아요. 사신이 시를 쫙 쓰면 이제 딱 우리 쪽에 있는 또 사절단 중에서 누가 또 그냥 시를 탁 이야기하고 길을 끊고 이게 지금 우리가 생각해 보면 예를 들어서 미국하고 우리나라하고 외무장관이 서로 이제 회의를 하는데 회의는 안 하고 시를 서로 막 읽고 뭐 그럼 쟤들은 도대체 일은 안 하고 뭐 하나 이러겠지만 중국 문화 전통에서는 그게 오히려 더 자연스러운 거지.
그만큼 이게 그때 당시 관료, 선비, 사대부들은 내가 얼마나 시서화에 능한가가 나의 그 뛰어난 능력을 보여주는 하나의 척도였다 이거죠. 그러니까 이제 그런 것들이 이제 또 불교에 와서도 그 버릇을 못 버리는 거지. 불교의 이런 그 선문학을 또 이제 자기 나름대로 멋있게 이제 막 멋있는 개성을 또 나름대로 풀이하고 해석하고 멋진 운문을 맞춰가지고 막 어릴 때부터 거짓말 하고 살았으니까. 그러니까 이제 그런 데 재미 들어가지고 이렇게 이제 이게 참선 안 하고 어떻게 하면 멋진 개성을 지을까? 이게 무슨 말일까? 이런 고민만 먼저 하는 거죠. 이런 이야기가 이제 가나선을 완성했다고 하는 대스님의 그 대해보각선사서 대스님이 그때 이제 송나라죠. 당나라 다음에 송이죠. 송나라의 그 사대부들하고 서신을 주고받은 내용이 대부분 그런 거예요. 너 너무 생각 많이 하지 마. 쓸데없이 생각하지 말고 수행이나 열심히 해. 이게 대스님은 맨날 그런 이야기만 보내고 선비들은 자기가 깨달은 분상을 그냥 막 몇 장을 쫙 써가지고 보내는 거야. 그럼 대스님 이거 다 쓸데없는 이야기야. 공부나 해. 그런 식으로 이제 답장을 하고. 그 어떻게 공부할 거냐. 그 내용이 이제 그 대스님의 편지에 쭉 나와 있는 게 그 내용이고, 그것을 요즘 사람들이 하는 말로 이제 서장이라는 표현을 쓰죠. 대스님의 편지모. 그것이 가나선의 교과서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가나선을 하려면 서장을 공부를 해야 돼. 그래서 제가 이제 강원 졸업하고 선방을 간다고 그러니까 이제 전 방장 스님이었던 원사 스님께서 그래 뭐 네가 선방을 간다고 하니 그래도 서장 정도는 달달달 외워야 수자라고 할 수 있지. 한 100번은 봐라. 그러면은 뭐 외우겠지. 예, 스님. 그러고 탁 돌아서서 그때는 이제 다 이 한문으로 된 걸 봤으니까 아, 이걸 어느 세월에 다 외우나. 그래서 한 30번은 봤어요. 그래도 어쨌든 부지런히 봤는데 뭔 소리인지 모르겠더라고요, 진짜. 그게 이제 한 나중에 되면은 실참을 하다 보면 딱 그때 봤던 게 이제 이렇게 다 피가 되고 살이 됩니다. 어쨌든 서장은 가나선의 교과서라고 합니다. 왜냐? 이런 문자선을 서장에서 비판하고 이렇게 수행을 해라 라고 대스님이 편지로 사대부들한테 보낸 내용이니까 이게 후학들도 그 편지에 나온 내용대로 수행을 하면 되는 거예요. 어쨌든 이런 그 문자선은 그런 중국 어떤 그 엘리트 문화의 어떤 특성에서 기인한 거다. 마치 인도 사람들은 뭐든지 숫자로 표현하려고 분석적이고, 그래서 급도 뭐 56억 7천만 년 만에 한 번 뭐 비단 옷을 입은 여인이, 우리는 그냥 엄청나게 큰이라고 말하는데 인도 사람들은 크기가 있지. 엄청나게 맨이나 되는 바위 위를 한번 뭐 지나갔을 때 그 바위가 다 닳는 시간이 뭐 급이다. 인도 사람들은 요런 또 사고의 특성이 있고, 중국 사람들은 툭하면 시를 짓고 막 그래가지고 여러분들이 경험했는지 모르겠지만 중국에 놀러 가면 일반인들도 밥을 먹을 때 보면 같이 막 밥 먹다가 한 명이 딱 일어나가지고 중국말로 뭐라 좀 우리가 듣기에는 약간 좀 이런 뭐 칠원줄고 비슷한 거 쫙 하면은 뭐 막 하고 한 잔 딱 마시고, 또 다른 사람이 일어나가지고 무슨 개성 비슷하게 뭐 쫙 얼것도 한 잔 마시고 막 그러더라고 보니까 걔들은 그게 좀 민족성에 녹아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문자선의 폐단이 있다. 그런 거를 중국 문화의 특징이구나. 그렇게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묵조선을 봅시다. 208페이지 네 번째 줄에 이와 같이 묵조선은 묵묵히 앉아 좌선하는 것을
기본 전제로 삼는다. 어느 문자가 끊어진 침묵의 상태가 유지되기 때문에 사량 분별로 이해하는 수단인 어느 문자의 표단에 떨어질 위험이 없다. 자선 수행이 기본 전제이기 때문에 수행을 무시하는 무사선의 표단에서도 자유롭다. 여기 이제 한마디로 묵조선이 어떻게 당시 중국의 그 수행의 어떤 표단을 극복했는가를 보여주고 있죠. 문자선은 말하지 말고 묵묵히 관조해라. 묵묵히 눈을 감고 관조해라. 말하지 마라. 생각하지 마라. 이렇게 해서 이제 문자선의 표단을 극복하려고 했고, 그 다음에 나는 이미 깨달은 부처구나 라고 생각하고 수행을 하지 않는 게 아니고 앉아서 묵묵히 수행하는 것을 기본으로 하기 때문에 무사선의 표단, 수행을 무시하는 무사선의 표단에서도 자유롭다. 그렇게 이제 묵조선이 등장했다. 그런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묵조선은 그거죠. 조사선이 스승과 제자 간의 대화를 강조하는 거라면은 묵조선은 뭐 아주 단순화시키면 한두 마디 말로 제자에 막힌 거를 팍 뚫어줄 수 있는 그런 뛰어난 스승이 이제 별로 없는 거예요. 어떻게 이제 살다 보니까 이제는 이제 다 고만고만한 중들만 남아가지고 한두 마디 말로 눈을 탁 쟤는 어디가 막혀 있구나. 한두 마디 말로 그거를 짚어줘서 탁 눈을 뜨게 해줘야 되는데 그런 능력 있는 스님들이 이제 별로 없으니까 내가 수행을 해야 되겠다. 어떻게? 이거를 문자선, 이건 이렇고 저건 저렇고 말로 막 생각하면 안 되는구나. 묵묵히 눈을 감고 관조를 하는 게 중요하구나. 이렇게 이제 생각을 하고 수행, 자선 중심의 수행으로 가자. 라고, 방향을 정한 거죠. 그게 이제 묵조선입니다. 묵묵히 관조해서 참선해라. 이게 묵조선이죠. 그러니까 묵조선을 이해하려면 묵묵히 관조한다는 게 뭐냐. 요거를 이제 이해를 하면 묵조선은 끝이죠. 그것만 이해하면. 그 이야기가 이제 208페이지부터 나옵니다. 묵조의 의미라고 되어 있죠. 자, 209페이지 마지막 단락. 묵이란 무견히 자선한다는 것을 말하고 찾았습니까? 조란 지혜로서 본래 청정하고 신령스럽게 하는 심성을 관조한다는 의미다. 가부좌를 튼 자선의 형태로 묵묵히 마음의 본성을 관조하여 본심을 자각하는 것이 바로 묵조선이다. 요 말만 가만히 놓고 보면 묵조선은 불교 수행의 전통을 그대로 계승을 하고 있습니다. 묵이라고 하는 것은 묵묵하게 눈을 감고 가만히 있는다. 다시 말하면 내 마음을 외부로 내가 보고 듣고 냄새 맡고 하는 대로 내 마음이 졸지 말고 내 마음이 끌리지 말고 묵묵히 눈을 감고 외부 대상에 끌리지 마라. 이게 묵이죠. 선정에 들어라. 선정에 열심히 선정을 닦아라. 이게 묵입니다. 마음을 고요하게 해라. 그냥 고요하게만 있으면 안 되고 어떻게 해야 된다? 비출 조자. 환하게 비춰야 된다. 이건 이제 지혜를 통찰하는 힘을 길러라. 비파사나 수행이죠. 통찰게 지관상수를 하라는 말이죠. 어떻게? 자선을 통해서 지관상수, 정해상수 수행을 해라. 이게 묵조선입니다. 묵조선은 방법을 구체적으로 제시를 하죠. 선문답, 대화, 개성 쓰고 이런 거 하지 말고 묵묵히 자선을 해라.
그 속에서 정의 상수를 네가 꾸준히 해라. 그 하는 동안은 그 수행 그 자체가, 묵조하는 수행 그 자체가 바로 그때 네가 바로 깨달은 부처다. 수행하는 동안은 네가 부처다. 라고 이제 이야기하는 거죠. 그러므로 자성과 관조는 묵조선의 수행에서 중요한 의미를 가진다. 조사선의 전통에서는 참선할 때 안전자세의 자선을 부정하는 것은 아니지만 앉거나 걷거나 머무르거나 눕거나 말하거나 침묵하는 등의 외적인 형식에 상관하지 않으며 따로 시간을 내서 자선하기보다는 일상생활 그대로가 참선 수행이 되는 것이다. 그러니까 조사선까지는 자선만 강조한 건 아니죠. 자선 수행도 물론 중요하다. 하지만 일상생활, 행주자와 어묵 동정이 다 수행이다 라고 이야기하는, 행주자와 행, 걷고 왔다 갔다, 주, 가만히 있고, 자, 앉아 있고, 와, 누워 있고, 말하고, 묵, 조용히 있고, 동, 움직이고, 그러니까 이런저런 생각을 하고 내가 막 마음이 고요하고, 이 모든 때가 다 수행하는 때다. 자선만 강조하는 건 아니죠. 이런 전통은 부처님 당시부터 이어져 온 겁니다. 부처님도 이 사마타 수행과 위파사나 수행을 강조를 했죠. 자선을 하지 말라고 한 적 없습니다. 당연히 부처님도 깨달은 후에도 항상 자선삼매에 들어가지고 오늘은 내가 어떤 중생이 나와 깨달음에 인연이 있는가 살펴보시고 누가 이제 깨달음에 인연이 다 무례가 다 하면 찾아가서 이제 이렇게 몇 마디 말로 깨달음 얻게 해주고 그랬다는 이야기가 경전에 많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자선 수행을 경시한 게 아니에요. 이거는 인도 불교가 등장하기 전부터 명상 수행을 기본으로 인도 그 수행 전통에는 있었단 말이에요. 불교도 이거를 그대로 개성을 했죠. 부처님도. 다만 부처님은 선정 수행만으로는 번뇌를 종식할 수가 없더라. 위파사나 수행까지 해야 번뇌를 종식할 수 있더라. 라는 거를 부처님이 깨달은 거지. 명상을 하지 말라는 게 아니죠. 조사선도 선문답을 강조했다고 해서 명상을 하지 말라는 게 아니죠. 기본으로 하되 눈 밝은 스승이 제자의 막힌 부분을 대화를 통해서 터트려준다 이거야. 여기 조사선이라는 거지. 근데 묵조선은 자선을 강조하는 거죠. 그것도 그냥 자선이 아니고 묵묵히 눈을 감고, 가나선에서는 또 이거를 비판을 해요. 눈을 감으면 마음속에서 온갖 번뇌가 치성하니까 눈을 감으면 안 된다. 그래서 가나선에서 눈을 어떻게 해야 된다? 부처님처럼 하라고 그래요. 감은 듯 만 듯 지그시 약간 졸리는 눈 있잖아요. 왜? 좋게 말하면 반개, 반만 뜬 눈. 우리가 보기에는 쟤 좀 잠이 오는구나. 그런 눈. 이제 그 상태가 어떤 상태냐면 딱 시야가 내 앞에 1m 정도로 딱 제한되는 그런 시야를 내가 만들면 눈이 반개가 됩니다. 이거는 여러분들이 해보면 이해가, 지금 우리가 평소에 이렇게 눈을 뜨고 있으면 사실은 전체가 다 들어와요. 물론 내같이 이런 녹내장이 있고 한 사람들은 보이는 범위가 좁긴 하지만 전체가 다 들어와. 근데 이러면은 우리가 유식할 때 이야기했죠. 엄청나게 많은 정보가 눈 안으로 들어와서 무의식의 정보가 내 마음속에 다 저장된단 말이에요. 그런 것들이 다 번뇌를 유발하니까 가능하면 사실은 눈을 감는 게 좋아요. 근데 눈을 감으면 마음속에 있는 이미지들이 막 이제 그냥 일어나는 거예요. 여러분들도 잡생각을 할 때는 어떻게 합니까? 지그시 눈을 감고 딴 생각을 하잖아요. 깊이 할 때는. 같은 맥락이죠. 그래서 가나선에서는 반개를 하라고 그래요.
그 반개의 시야는 1m 전방까지 딱 국한되는 뭐 그런. 어쨌든 묵조선에서는 묵묵히 눈을 감고 자선에 집중하는 것을 강조를 한다. 그것을 통해서 지관상수 수행을 해라. 그 수행하는 그 시간 자체가 바로 부처의 경지다. 뭐 요렇게 묵조선에서는 이야기를 하더라.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그 묵조선에서 말하는 관조가 뭐냐? 요거는 한마디로 말하면 회광반조. 회광, 돌이킨다. 빠꾸한다. 비행기를 회항한다고 그러죠. 비행기가 어디 가다가 다시 돌아오는 걸 회항한다고 그러죠. 그 광, 빛을 내가 이렇게 뭔가를 볼 때 우리가 이제 상징적으로 내 눈에서 빛을 쫙 쏜다고 우리가 상상을 했을 경우에 내가 밖으로 향하는 나의 마음을 돌이켜서 반조, 보라, 비추어서 보라. 무엇을? 밖이 아니고 나의 내면을 비추어서 보라. 그게 이제 회광반조죠. 그게 이제 관조의 의미죠. 그게 관조의 의미. 묵조선에 말하는 관조의 의미는 그 진리 그 자체를 바라보라는 거죠. 그것을 묵조선의 표현에서는 뭐라고 그럽니까? 부모 미생전 본래 면목. 210페이지에 보면 밑에 두 번째 단락 밑에서 한 10번째 줄 정도 묵묵히 좌선하는 것은 정을 말하고 마음을 관조하는 것은 해에 해당한다. 제가 지금까지 이야기했죠. 정의 상수를 구현을 한다. 좌선을 통해서 침묵의 묘함 가운데 본래 광명이 스스로 비춘다. 라고 한 괭지정각선사의 말처럼 묵조의 묵은 단순한 정묵이나 고요함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처음부터 한순간도 쉬지 않고 어느 곳에서나 작용하고 있다. 묵묵히 좌선하는 선정에서 지혜의 광명이 비추어 본래 깨달음의 마음과 관조하는 마음이 하나로 합일된다. 이것을 달리 말하면 묵조를 통한 본정의 자각이라고 한다. 그러니까 내가 회광반조를 해서 화엄사상의 핵심은 그거라고. 지금 우리가 묵조선은 그러면 다른 무슨 사상적인 베이스가 있는가? 그게 아니죠. 선종이라는 큰 틀 안에 다 있는 거예요. 조사선, 묵조선, 간화선 다 베이스는 뭡니까? 사상적인 베이스는 화엄사상이야. 이게 본래 부처야. 본래 부처가 이미 내 안에 있어. 단지 내가 그걸 보지 못할 뿐이야. 그러니까 본래 부처는 내 안에서 지금도 빛을 발하고 있는데 그 신령스러운 빛을 내가 보지 못할 뿐이야. 라고 하는 게 기본 핵심인데 묵조선은 그것을 내가 직접 봐라. 어떻게? 좌선을 통해서. 그 직접 보는 걸 어떻게 하는 거냐? 회광반조를 해서 회광반조를 하면 그 마음이 본래 신령한 마음, 본래 깨달은 마음, 원래 부처의 마음과 합일이 된다. 이런 표현을 쓰는 거죠. 이거를 이제 화두 참선할 때는 부모 미생전 본래 면목이 무엇이냐 이런 화두가 있습니다. 부모 미생전, 부모에게서 태어나기 전에 본래 면목이 뭐냐? 나는 부모님한테서 태어났잖아요. 근데 부모님에게서 태어나기 전에 본래의 나는 뭐냐? 그 말이잖아요. 부모 미생전. 우리가 요 사람들이 그렇게 생각해요. 부모 미생전인데 나는 부모 미생전이라고 말하는데 듣는 사람들은 부모 생후라고 들어. 부모님에서 태어나고 나서 나의 본래 면목이 뭐냐라고 그냥 그렇게 이해하는데 그거 아닙니다. 부모님에게서 태어나기 전에 본래의 공적한 세계의 그걸 이제 묵조선에서는 뭐라고 한다고 그러는데 그 뒤에 보면 어디 나올 겁니다. 그러한 그 본래 면목과 합일이 되는 거다. 무엇을 통해서? 회광반조를 통해서.
원래적인 불교 용어로 쓰자면 위파사나 수행을 통해서 그 위파사나 수행이 묵조선 같은 경우는 좌선한 상태에서 위파사나 수행을 하고 그 상태에서 진리를 통찰한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게 이제 본정 자각이다. 그런 말을 하고 있습니다. 비슷한 이야기를 212페이지에 하고 있습니다. 212페이지 두 번째 단락에 보면 수행과 깨달음을 하나로 볼 수 있는 이유는 무엇인가? 누구나 본래부터 청정한 깨달음의 마음을 가지고 있었고 지금도 그 마음은 밝게 빛나고 있다. 자선을 하고 있으면 마음의 밝은 빛이 드러나 해탈을 얻어 마음이 안온해지기 때문이다. 본래 갖추어져 있고 밖으로 드러나 있는 깨달음의 마음을 자각할 때 비춤이 드러나 해탈을 얻는다. 또 비슷한 말이 213페이지 세 번째 단락에 나옵니다. 그러한 인연에 마음이 초연해지고 흑원과 같이 텅 비게 되면 비춤의 묘한 지혜가 생겨나 무엇이든 차별 없이 있는 그대로 수용할 수 있고 통할 수 있고 마음의 분별심이 사라져 저절로 깨달음의 마음을 자각하게 되고 모든 존재의 본원을 깨닫게 된다. 이거를 상적이라고 한다. 비슷한 이야기를 반복하고 있어요. 핵심은 뭐냐면 회광반조하는 수행을 통해서 본래 부처의 경지를 내가 자각을 하는 거다. 그런 이야기죠. 그래서 수행하는 동안 나는 본래 부처의 경지를 자각을 하니까 수행하는 동안은 부처야. 라고 하는 게 이제 묵조선의 이야기입니다. 우리가 이제 회광반조 이야기를 하는데 자기 자신을 돌이켜 본다라고 하는 게 이게 사실은 쉽지가 않아요. 여러분들도 뭐 충분히 경험을 하겠지만은 우리가 보면은 이 주변의 사람들 보면 말버릇 뭐 예를 들면 말하는데 내 같은 경우는 말하는데 예를 들면 강의하는데 이런 표현을 자주 쓰거든. 그죠? 툭하면 예를 들면 그 다음에 대화하는데 어떤 사람들은 뭐 사실 뭐 솔직히 말해서 이런 표현을 또 자주 쓰는 사람이 있어요. 그죠? 또 내지는 말하다가 추임새 같이 뭐냐 좀 이런 걸 본인은 몰라. 근데 다른 사람들은 그런 게 이제 다 들리고 보이죠. 그래가지고 이게 사실은 자기 자신을 객관적으로 바라본다는 게 이게 쉬운 게 아니에요. 어려운 일입니다. 아주 어려운. 그래서 일상생활에서 회광반조를 하려면 어느 정도 자선이든 이런 거를 해가지고 이런 자기 자신을 관찰하는 훈련이 필요해요. 그런 게 없이 일상생활 하면서 자신을 관찰한다고 하면은 자기도 모르는 자기만의 어떤 고정관념, 선입견 이런 것들을 해서 벗어나기가 힘듭니다. 그거를 본인이 알고 있어야 돼요. 남들은 보이지만 나는 보지 못하는 내 모습이 있다 하는 걸 본인이 인정을 해야 돼요. 약간 다른 이야기인데 그런 노력이 사실은 여기 수행에서 말하는 회광반조하는 그런 걸로 가기 위한 하나의 좀 준비 과정입니다. 또 우리가 이제 사람들이 보면 되게 이제 이 사람은 이런 상황에서는 이렇게 반응을 하고 그 사람의 성격, 화를 잘 내는 사람, 쉽게 좌절하는 사람 그런 각자의 패턴이 있거든 보면. 근데 본인은 그걸 잘 몰라. 근데 좀 같이 좀 오래 봐온 사람들은 대충 그 사람의 행동이 예측이 되죠. 아, 쟤 또 저러는구나, 근데 그거를 본인이 고치지 못한다는 거는 본인이 그걸 알지 못한다는 거지. 본인이 스스로를 바라보지 못한다는 거죠. 이게 쉬운 게 아닙니다. 어쨌든 이제는 이제 가나선을 할 차례인데 우리나라 전통에서는 묵조선이 많이 무시되는 경향이 있습니다. 근데 이제 우리가 우리나라에서 가나선 공부할 때 많이 참고하는
교재 중에 하나가 허운 스님의 참선요지예요. 그거 혹시 본 적 있는 사람 있습니까? 참선요지. 네, 참선요지. 거기에 사실은 묵조선이에요. 가나선 아닙니다. 허운 스님의 그 내용을 자세히 보면 묵조선의 전통을 개성하고 있습니다. 이게 뭐 여기서 말하는 뭐 자선만 강조하고 그건 아니지만 기본 맥락, 회광반조해라, 뭐 반문 문자성 하라, 뭐 한 생각 이전의 자리를 뭐 간해라, 이런 것들은 묵조선의 전통을 이어받은 거죠. 가나선하고는 약간 결이 다릅니다. 근데 우리는 그걸 다 그냥 통틀어서 가나선으로 이해를 해요. 허운 스님의 참선 요지도 그렇고, 그 다음에 우리가 이제 뭐 연불선 이야기 하잖아요. 연불선이라는 것은 연불을 할 때 나무아미탑을 연불을 한다. 보통 우리는 이제 관세음보살을 많이 하죠. 관세음보살 연불을 막 할 때 이 연불하는 이놈이 누구인가? 연불시수, 숫자는 누구수, 연불하는 것이 수, 누구인가? 연불시수, 허운 스님의 참선요지에서 강조하는 화두 중에 하나가 연불시수인데, 이게 이제 연불선이거든요. 연불하는 이놈이 누구인가? 이게 뭡니까? 연불을 하고 있는 지금 이 마음, 그 마음을 관해라. 이게 뭐죠? 회광반조하는 거지. 가나선 전통에서 묵조선의 전통에서 있는 겁니다. 묵조선 자체가 나쁜 건 아니에요. 다만 너무 자선만 하라고, 그리고 눈을 감고 묵묵히 자선만 하라고 하니까 그런 병폐에 빠질 우려가 있다는 거지, 묵조선 자체가 완전히 잘못된 게 아닙니다. 묵조선 자체가 조사선의 문제점을 개성 발전한, 더 발전된 수행 방식이고, 가나선은 거기에서 좀 더 발전한 거지, 묵조선이 문제가 아주 많은 게 아니에요. 그걸 우리가 명심할 필요가 있습니다. 허운 스님의 참선요지에서는 화두를 어떻게 이야기하냐 하면, 화는 화, 말할 때 화, 두는 머리두, 말을 하려면 생각을 해야 된다. 그래서 화두는 말의 머리니까, 다시 말하면 화두는 생각의 머리다. 생각의 머리라 하면 생각이 일어나기 이전 자리다. 한 생각 일어나기 이전의 자리다. 그것은 달리 말하면 부모 미생전 본래 면목의 그 자리다. 화두를 이렇게 설명을 해요. 화두를 가나는 것을 좀 이따 이야기하겠지만 가나선적인 방식이 아니고 묵조선의 방식, 회광반조하는 관점에서 화두를 설명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다음에 참선요지를 공부할 기회가 있으면 이러한 그 선종의 어떤 역사적인 맥락을 알고 보면 도움이 많이 됩니다. 모르고 보면 나중에 가면은 공안, 화두하고 좀 헷갈려가지고 어떤 게 맞는 이야기인가 좀 혼동이 올 수 있어요. 참고하시고. 자, 214페이지에 보면 중간쯤에 무사선과 문자선은 모든 수행과 깨달음을 무시하거나 소홀히 여기는 폐단을 초래하였다. 계속 이야기했죠. 이런 폐단에 대응해서 자선수행과 관조의 깨달음을 강조한 것이 조동전의 묵조선이고, 한편 화두를 참고하여 깨달음을 성취해야 함을 강조한 것이 가나선이다. 묵조선은 지금까지 이야기했죠. 묵조선은 조사선을 사람들이 잘못 받아들여서 문자선, 무사선의 병폐에 빠지자, 이것을 극복하기 위해서 등장한 것이 묵조선이다. 그 묵조선이 자선 중심의 어떤 깨달음의 체험을 강조하지 않는 자선 중심의 수행 방식을 비판한 것이 가나선이다. 그렇게 이해하면 되겠습니다. 그 기본 맥락 이해하고, 그래서 이제 215페이지 넘어가서 216페이지에 보면 이런 말이 나옵니다. 두 번째 단락, 시각이 본각에 합한다는 것은 이 부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요 단락. 여기 이제 뭐 가나선이 묵조선을 비판하는 기본 바탕이니까 시각이 본각에 합한다는 것은 깨달음을 체험하여 본래 붓다임을 확인한다는 말이다. 샤카무니도 깨달음을 체험하기 전에는 미혹한 존재였지만 깨달음의 체험을 통해서 본래 붓다인 것을 확인한 것이다. 누구나 본래부터 성불에 있지만 현실은 미혹한 상태이기 때문에 반드시 깨달음을 체험하여 본각을 확인해야 부처가 될 수 있다. 자, 이 부분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누구나 본래부터 성불에 있다. 그러나 바트죠, 바트. 본래 부처인 거 맞다. 그런데 네 현실을 봐라. 네가 부처야. 그럼 말도 안 되는 소리 하지 마라. 그 말이잖아요. 그러나 현실은 미혹하기 때문에 불각, 깨닫지 못했기 때문에 반드시 깨달음을 체험해야 된다. 시각, 시작할 때 시자, 깨달음을 체험해서 본각을 자각해야 된다. 본각을 확인해야 부처가 될 수 있다. 근데 묵조선은 자선하는 동안은 내가 본각의 경지에 있다 라고 간주를 한다라고 가나선에서 비판을 하는 거죠. 묵조선이 그렇다는 건 아닙니다. 경지정각선사가 그걸 강조한 건 아니고 가나선에서 묵조선 수행을 하는 수자들이 그냥 눈만 감고 가만히 있는 거야. 그냥 허리멍텅하게 그냥 이렇게 공부하면 안 돼 라고 해서 가나선을 강조한 거죠. 묵조선 자체가 나쁘다기보다 자칫 마치 조사선 자체가 나쁜 게 아니고 사람들이 조사선을 그릇되게 받아들여 가지고 무사선과 문자선이 나오듯이 묵조선을 그릇되게 받아들여서 가나선에서 비판하듯이 기신굴에 빠져 있다 이런 표현을 가나선에 했습니다. 묵묵히 앉아서 눈만 감고 멍하니 있다는 거지. 그러니까 그거를 가나선에서는 이제 기신굴에 빠져 있다 이런 표현을 씁니다. 그걸 비판하는 겁니다. 그래서 가나선에서는 다시 한번 더 읽어봅시다. 누구나 본래부터 성불에 있다. 즉 본각, 본래 부처다. 그러나 현실은 미혹한 상태다. 불각, 깨닫지 못했다. 그래서 반드시 깨달음을 체험해야 된다. 시각, 시각을 통해서 본각을 확인해야 된다. 본각, 그래야 부처라고 할 수 있다. 요게 가나선이 묵조선을 비판하는 기본적인 사상적인 바탕이다 이거지. 그 다음에 그럼 화두란 무엇인가? 이거는 한마디로 설명하자면은 여기 뒤에 이제 나오는 게 소기 이야기 나오죠. 소기. 예, 그게 이제 화두를 잘 설명하고 있습니다. 다 뭐 예습하셨겠지만 차근차근 봅시다. 자, 화두라고 하는 것은 218페이지 두 번째 단락 좀 끝부분에 가면 스승이 한두 마디 한 것은 제자로 하여금 본래 면목을 깨닫게 하기 위함이지 다른 뜻이 있는 것이 아니다. 요거는 뭘 말한 겁니까? 조사선을 말한 겁니까? 묵조선을 말한 겁니까? 요건 이제 조사선을 이야기한 거죠. 스승이 한두 마디 한 것은 제자로 하여금 지금 너의 마음, 그 본래 면목을 깨닫게 하려고 제자에 막혀있는 부분을 한두 마디 말을 통해서 터트려 준 거지. 그 말 자체의 어떤 내용에 계속 매달리면 안 되는 거예요. 여기 조사선을 지금 이야기한 겁니다. 그 다음에 그 한두 마디에 대해서 이제 219페이지 다음 페이지 두 번째 단락 중간쯤 보면 문답 전체는 공안에 해당하고 조주가 답한 뜰 앞의 잣나무는 화두에 해당한다. 공안은 문답 전체를 가리키고 화두는 공안 가운데 핵심이 되는 한 구절을 말한다. 이렇게 이야기하지. 공안이라고 하는 것은 뭐 여러분 예습하셨을 거니까
정부의 문서를 말하는 거죠. 공식 문서. 그만큼 권위가 있는, 절대로 어겨서는 안 되는 게 공안. 그러니까 예를 들면 스승과 제자 간의 대화 전체가 이제 공안에 해당하는 거고, 그 대화 중에서 핵심이 되는 문구, 요게 이제 화두죠. 그러니까 뭐 조사설에이라고 제자가 물어보니까 조주 스님이 답하기를 정전백수자라. 달마 스님이 서쪽에서 온 뜻이 무엇입니까? 라고 물어보니까 달마 스님이 마침 조주 스님이 마침 그 앞에 뜰 앞에 잣나무가 있어서 뜰 앞에 잣나무니라. 여기서 이제 화두는 정전백수자, 뜰 앞에 잣나무다. 그러니까 이 화두를 드는 방법이 뜰 앞에 잣나무. 그건 내보고 어떻게 하라고, 뜰 앞에 잣나무. 막연하죠. 그래서 이제 화두를 드는 방법은 의심을 가져야 된다고 그럽니다. 왜 조주 스님께서는 어째서 뜰 앞에 잣나무라고 했을까? 이렇게 이제 의심을 계속 내 안에서 키워나가라 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여기서는 공안과 화두를 구별하고 있다. 공안은 문답 전체를 말하는 거고, 화두는 그 중에 핵심적인 구절을 화두라고 한다. 그래서 화두를 든다라는 말은 그 핵심 구절. 왜 그렇게 스승이 나에게 말을 했을까? 핵심 구절에 대해서 계속 의심을 내 안에서 키우는 것이 이제 화두를 드는 거다.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비유가 나오죠. 그 다음 문단에 화두는 화두 자체에 어떤 의미가 있는 것이 아니라 깨달음의 문을 열기 위한 도구이다. 원호 극건선사는 화두를 대문을 두드리는 기와조각이라고 했다. 요 말은 조사선의 전통을 그대로 이어받고 있죠. 스승이 한두 마디 하는 게 그 말의 내용에 의미가 있는 게 아니고, 다만 제자로 하여금 막혀있는 것을 뚫어지기 위해서 한두 마디를 뚫어진 부분을 치는 거예요. 그럼 제자가 그때 자기 자신의 지금 이 나의 마음을 돌아본다 이거지. 그래서 자기 본래면목, 깨달음, 내가 지금 이 마음이 부처구나 라는 걸 깨닫는, 이게 이제 조사선이니까 같은 맥락이잖아요. 이제는 가나선을 할 때는 항상 내 옆에서 한두 마디를 탁 쳐줄 수 있는 스승이 없는 거야. 없으니까 내가 옛날에 했던 공안 중에서 핵심적인 문구만 가지고 와서 앉아서 어째서 걔는 불상이 없다고 했을까 하고 혼자서 계속 의심을 하는 거지. 왜? 스승이 없어서. 단순하게 말을 하면 그렇다는 겁니다. 꼭 그렇다는 건 아니고. 그래 이제 화두 자체는 하나의 도구다. 마치 스승이 제자의 막힌 부분을 뚫어주기 위해서 쳐주는 그 말처럼 화두 자체도 하나의 도구다. 그래서 대문을 두드리는 기와조각, 요즘 말로 하면 초인종. 그러면 문을 열어달라고 하려면 초인종을 한 번만 띵 누르고 가만히 있으면 열어주냐? 아니죠. 열어줄 때까지 계속 눌러야죠. 열어줄 때까지 계속. 그래서 화두를 보면은 이제 다음 페이지에 보면 두 번째 줄에 자꾸 두드리다 보면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깨달음의 문이 열려서 나의 참된 주인을 만나게 된다. 그래서 이제 그 다음에 자연스럽게 관화선의 세 가지 중요한 거, 관화삼요라고 말하는 거죠. 자, 여기 이제 포인트는 이거죠. 초인종을 누를 때 계속 눌러야지 문을 열어준다 이거야. 그러자면은 첫 번째, 저 안에 주인이 있다라는 거에 대한 내가 확고한 믿음이 있어야 되죠. 그죠? 주인이 있는지 없는지 헷갈린다 그러면 좀 누르다가 아무도 없나 보네. 가잖아, 그러고. 확고한 주인이 지금 있어. 저 인간이 빨리 일어나서 문을 열어야지 왜 안 열어주는 거야? 두 번째는 분심이 있어야지. 내가 이렇게 누르는데 왜 안 열어주는 거야? 열받게 시리. 그러면 사람이 어떻게 됩니까? 그만하려고 하다가 성질나니까 돌아서서 또 누르잖아.
그러다가 또 성질이 나니까 내 이제 에이 안 해. 가다가 또 성질이 나니까 돌아와서 또 누르잖아요. 그 대분심이 있어야 돼요. 그 다음에 화두에서는 이제 의심. 그 의심이 의단이 동로해야 이제 그 번뇌가 다 깨진다고 그러니까 대신심, 대분심, 대의심 세 가지가 있어야 된다. 이건 이제 화두라고 하는 것이 뭐냐라는 거하고 직접적인 관련이 있는 겁니다. 화두 그 자체가 어떤 내용을 가지고 있는 게 아니고 화두는 하나의 초인종이다. 문을 열기 위한 도구다. 그러니까 저 문 너머에 누군가가 있다는 믿음이 내가 있어야 되고 그 다음에 그거를 내가 이걸 누르면은 누군가 열어준다는 사실을 이때까지 모르고 문 앞에 멍청히 서 있어 내 자신이 너무 한심해. 왜 내가 이때까지 몰랐지? 이게 이제 분심이고 의심은 딴 생각 안 하고 계속 누르는 거지. 이거 누르면 열어줄까? 잠깐 가서 밥 먹고 와서 다시 해야지. 이런 생각 없이 계속 누르는 거죠. 그러니까 대신심, 대분심, 대의심이 갖추어져야 화두가 깊어진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요거는 이제 뒤에 보면 소기 이야기 하기 전에 227페이지에 보면 그런 이야기 나옵니다. 세 번째 단락에 의식적으로 의심을 일으키려고 애쓰지 않아도 저절로 의심이 일종의 감정처럼 지속된다. 이처럼 화두에 자연스럽게 의심이 지속되는 상태를 의정이라고 한다. 이런 과정에 이르면 화두 창고에 탄력을 얻게 된다. 여기서 더 나아가서 의정이 무르익으면 하나의 의심 덩어리가 뭉쳐져서 이 덩어리를 의단이라고 한다. 우리가 왜 단은 그런 단 할 때 그 단이죠. 나중에는 이 의단이 홀로 드러나는데 이거를 의단 동로, 홀로 드러난다. 동로라고 한다. 마지막으로는 나와 화두가 혼연일체가 되어서 빈틈없이 완전히 하나가 된 상태가 타성일편이다. 이 상태가 되면 깨달음이 멀지 않았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대신심, 대분심, 대의심으로 화두를 계속 밀어붙이면 이런 단계를 밟아간다. 의정, 의단, 그 다음에 의단이 동로하고 그 다음에 타성일편이 되고 그래서 마침내 툭 모든 것이 깨져서 탁 진리의 세계가 드러난다. 그런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대신심과 대분심과 대의심이 중요하다. 그럼 이 대신심, 대분심, 대의심 세 가지 중에서 처음 시작할 때는 뭐부터 시작을 해야 됩니까? 대신심부터 시작해야 돼요. 내가 원래 부처야 라고 하는 확고한 믿음이 있어야 내가 부처인데 왜 지금까지 내가 이렇게 멍청하게 중생으로 살았지? 아이 분해 라고 하는 분심이 생기죠. 신심이 없으면 분심이 생길 수가 없어요. 그죠? 분심이 생겨야 계속 내가 지금부터 화두를 열심히 들어서 하루빨리 본래 내 모습을 찾아야 돼. 그래서 의심을 계속 낼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시작은 대신심에서부터 시작한다. 제가 계속 강조하면 대성불교에서는 부처를 강조를 한다 이거야. 내가 부처다. 왜 그렇게 하느냐. 이것만큼 우리 안에서 신심을 일으키는 게 없다라고 역사적으로 검증이 됐다 이거지. 믿음이 있어야 수행을 하니까. 부처님 당시에는 부처님이 계시니까 부처님을 바라보는 것만으로도 그냥 믿음이 막 생겨서 그냥 했는데 이제는 부처님이 안 계시니까 내가 부처다라는 생각을 확고하게 가지는 게 중요해. 이게 대승불교의 핵심입니다. 내가 부처다라고 하는 믿음을 가지는 거. 여기에서 모든 게 다 시작을 해요. 그래서 뭐 신이 도원 공동모라 뭐 그런 말이 그래서 나오죠. 화엄경에.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도의 근원이요 공덕의 어머니다. 모든 것이 믿음에서 출발한다. 화두창구도 전혀 믿음하고는 거리가 먼 것 같지만 사실은 내가 부처야 라고 하는 확고한 믿음이 없으면 의심을 못 낸다는 거죠. 예를 들면 화두 중에 유명한 화두가 뭐가 있습니까? 어떤 제자가 조주 스님을 찾아가서 일체 다 만유는 세상 모든 것은 다 불성이 있다고 하는데 개에게도 불성이 있습니까? 그러니까 물어보니까 조주 스님이 뭐라고 그랬어요? 없다. 그러니까 제자가 부처님은 분명히 일체시류라 모든 중생들은 다 불성이 있다고 했는데 왜 나의 하늘 같은 스승인 조주 스님께서는 어째서 걔는 불성이 없다고 했지? 말이 안 되는데 왜 그랬을까? 이게 이제 의심이 돼가지고 계속 의심을 해서 깨달음을 얻는데 책으로 이제 조주 스님의 화두를 책으로 본 거야. 책에 보니까 제자가 물어보기를 세상 모든 것은 다 불성이 있는데 걔도 불성이 있습니까? 라고 하니 조주 스님이 없다. 조주 스님이 없다고 했구나. 뭐 그런가 보다. 여기서 끝나버리면 이게 화두가 됩니까? 안 되죠. 이게 화두가 되려면 스승에 대한 맹목적인 믿음이 있어야 돼요. 하늘같이 철석같이 믿는 스승이 없다고 하니까 그 분명히 뭔가 있을 거야. 어째서 없다고 했을까? 하고 이제 의심을 내는 거죠. 근데 이러한 믿음이 없다면 이런 의심이 이제 안 생기는 거죠. 스승에 대한 믿음이 없으면 의심이 안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우리가 이제 처음에 선방에 갈 때 화두 들기가 힘든 게 1년, 2년 힘든 게 다른 게 아니에요. 우리는 이제 화두를 처음 볼 때 이제 책에서 조사 의록에서 보고 그냥 무라 그렇구나. 왜 없다고 했지? 그럼 내가 어떻게 아나 그걸. 아무리 생각해도 말이 안 돼. 여기서 어떻게 의심이 생겨요? 의심이 생깁니까? 안 생기잖아. 이게 일반적인 모습이에요. 그러니까 신심이라는 게 어마어마하게 중요한 거예요. 이 의심이라고 하는 건 어떤 상태를 말하냐 하면 비유를 들자면 이런 거예요. 여러분들이 여기 이제 새파랗게 젊은 친구는 빼고 나이가 좀 있는 분들은 막 이야기하다 보면 그러잖아요. 초등학교 동창 누구 이야기를 이제 초등학교 때 이야기를 막 하다가 A라는 친구를 누가 이야기했어. 근데 이름이 생각이 안 나. 그러니까 다들 그 자리에 있는 친구들이 그 친구의 모습, 그 친구가 있었던 일화, 그 친구의 말버릇 다 생각이 나는데 이름이 생각이 안 나. 이야기를 하면서도 답답해 미치는 거죠, 그러면. 이름이 나올 듯 말 듯한데 안 떠오르는 거지. 그런 경우 많죠. 요런 게 의심입니다. 왜 없다고 했지? 논리적으로 따지는 게 아니고 그냥 생각이 날 것 같은데 다른 생각이 일체 들어오지 않는 것. 의심 왜 어째서 없다고 했을까라고 하는 그 한 생각이 내 머릿속에 가득 차가지고 다른 생각이 들어오질 않아요. 예를 들면 아마도 조주 스님께서는 개에 대한 애정이 강해서 그런 말을 한 게 아닐까? 이런 생각 같은 거. 이렇게 따지고 분별하는 생각 자체가 아예 없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의정이라고 했잖아요. 의심하는 감정. 그러니까 이거를 말로 표현할 수가 없어요. 근데 이런 상태가 계속 이어지는 거예요. 답답한 거지. 그냥 생각이 날 듯 말 듯. 이 상태가 의정입니다. 의정까지는 여러분들도 수행을 하면 좀 집중 수행을 하면 도달합니다. 아주 정신이 산만하지 않은 이상은 보통 선방 다니면 의정까지는 좀 하면은 뭐 열심히 하면 도달하는데 그 다음에 이제 의단 내가 의심을 없애려고 해도 없어지지가 않는 거야 이게. 요 상태는 좀 힘들어요. 저도 이제 의정까지는 가봤는데 의단은 좀 쉽지가 않더라고 이게. 보통 요 고비를 잘 못 넘깁니다.
어쨌든 화두에서 중요한 것은 대신심, 대분심, 대의심이다. 그리고 이 중에서는 신심이 가장 기본이다. 의심이라고 하는 것은 논리적으로 분별하고 따지는 게 아니고 말 그대로 의정, 그냥 답답한 생각이 날 듯 말 듯 한 그 상태가 계속 이어지는 그런 걸 말하는 겁니다. 논리적으로 그래서 이제 대예스님은 무자 10종 병통이라고 해가지고 선비들이 왜 무라 했는가에 대한 사유를 막 쓰니까 이렇게 무자 화두를 들지 마라 10가지를 지적한 게 있어요. 그게 다 그겁니다. 논리적으로 따지지 말고 의정, 생각이 날 듯 말 듯 생각을 안 하려고 해도 찝찝하니까 계속 그냥 머리에서 그게 떠나질 않는 거야. 저는 이제 그 선방 다닐 때 그런 경험이 있었어요. 하두가 안 들리니까 이제 잡생각을 하다가 지금 이제 이런저런 생각을 하다가 조주스님 이야기가 생각이 나가지고 근데 조주스님 이름이 생각이 안 나는 거예요. 앉아가지고 50분 내내 그냥 그 스님 이름이 뭐였더라. 1시간 내내 그랬거든. 이게 하두구나. 이렇게 들어야 되는데 정작 하두는 그렇게 안 들고 그렇게 드는 겁니다. 여기 이제 소기 이야기가 나옵니다. 소기 이야기를 보면 222페이지 여기 이제 시가 나오죠. 소염시 화려한 궁궐의 아름다운 풍광 한 폭의 그림으로 그릴 수 없구나. 저 높고 깊은 심방에는 사랑으로 괴로워하는 여인이 있다네. 소가 이름을 부르지만 원래 볼 일이 있어서가 아니네. 다만 밖에 있는 낭군이 목소리 알아듣기를 바랄 따름이네. 그러니까 양귀비하고 안독산하고 내연의 관계였는데 양귀비는 궁에 사니까 안독산이 오늘 궁에 들어왔는지 안 들어왔는지는 모르지. 그러니까 안독산하고 양귀비하고 사전에 약속한 게 양귀비가 소가라고 부르면 오늘은 후궁에 현종이 없다는 태종인가 현종인가 누구예요? 현종이 없다는 이야기다. 그걸 서로 사인을 주고받아서 그때가 안독산이 담을 넘어 들어오는 걸로 서로 약조를 정하고 양귀비는 현종이 없으면 소기한테 일이 없는데 계속 시녀를 부르는 거야. 소가 보면 시녀는 요게 이제 시의 내용이죠. 화두는 마치 이렇게 양귀비가 소가라고 부르는 것 같다. 양귀비가 소기를 부를 때 심정이 어떻게 했습니까? 첫 번째는 저 밖에 안독산이 있을 거야 라고 하는 믿음이 있어야죠. 내가 아무리 부른들 안독산은 지금 정벌을 나가서 예를 들면 3년 안에는 이 장안에 돌아오지 않을 거야 라고 생각을 한다면은 안 부르겠죠. 근데 우리는 약조를 했으니까 오늘 있는지 없는지는 모르지만 어쨌든 밖에 있을 거야 라고 하는 믿음이 있어야 돼. 그죠? 그게 대신심 아닙니까? 그래서 계속 소기를 부르는 거지. 그 다음에 분심. 내가 이렇게 간절하게 부르는데 언젠가는 오겠지. 간절하게 이제. 그러니까 그 소기라고 하는 말의 내용에 집착하지 말고 그것이 이제 하나의 그거는 신호다. 안독산 보고 들어오라는 신호다. 화두도 마찬가지다. 화두도 그것 자체가 어떤 뜻이 있는 게 아니고 깨달음을 열기 위한 의심을 내가 가져서 분별심을 내 안에 나도 모르게 살아오면서 쌓아왔던 분별심을 탁 몰아낼 수 있는 그 의심 덩어리를 키워낼 수 있는 하나의 도구가 화두다. 이렇게 간화선에서는 이야기를 하고 있죠. 그래서 이 화두가 강하면 강할수록 분별심이 깨트려지는 거고
사량하고 분별하는 그런 마음이 깨트려지면 지혜의 세계가 열리는 거죠. 그러니까 화두 자체는 아무런 의미가 없다. 그거는 다만 의단을 강하게 하기 위한 도구다라고 하는 이야기죠. 요 이야기하고 이제 묵조선과 가나선의 차이를 이야기하는 아주 유명한 설화가 있습니다. 요 이야기는 우리나라 웬만한 절 몇 군데에는 그 이야기가 사실은 우리 절에서 나온 이야기야라고 하는 서너 군데 절에 우리 절 이야기라고 하는 게 있습니다. 적심적불 이야기. 어떤 노파가 있었는데 아주 신심이 깊은 노파가 있었어요. 그래서 일만 있으면 평소에 다니는 절에 가서 항상 부처님을 칭견하고 스님 법문을 듣고 이렇게 아주 열심히 신행생활을 하는 노파가 있었어. 근데 손녀딸이 할머니를 보니까 이해가 안 되거든. 할머님은 절에 뭐 이렇게 열심히 가는 거야? 도대체 불교가 뭔데? 불교가 뭐야? 그러니까 할머니가 할 말이 없는 거지. 자기는 그런 거 생각한 적이 없고 그냥 열심히 절에 우리 스님이 최고 그냥 스님이 하는 말은 무조건 최고. 그러고 절에 열심히 다녔는데 손녀가 불교가 뭡니까? 물어보니까 탁 말에 막혀서 그 손녀가 아이고 할머니는 불교가 뭔지도 모르고 절에 다녔어? 참 이렇게 비웃는 거야. 그러니까 이제 화는 나는데 뭐라고 할 말이 없으니까 절에 가가지고 스님 이런저런 일이 있었는데 불교가 뭡니까? 물어보니까 주지스님이 말씀하시기를 또 그 주지스님도 법문을 별로 안 한 양반인가. 적심적불이니라. 한마디로 그냥 딱 끝내버렸어. 그 할머니가 네 적심적불. 그 저 이제 산에 있는 절에서 이제 집에까지 오면서 까먹으면 안 되잖아요. 적심적불. 혼자서 정얼정얼 내려오다가 시냇물을 건너다가 빠졌어. 빠지는 바람에 까먹었어. 잠깐. 그래서 다시 건너가지고 그건 뭐였지? 뭐시기 불이었는데 집세기불. 집세기불 하면서 돌아와서 손녀딸아 일로 와봐. 내가 너에게 불교가 뭔지 말해줄게. 불교는 집세기불이야. 그러니까 손녀가 그런 말도 안 되는. 참 웃기고 있네. 이렇게 이제 자기를 더 무시하는 거야 이제. 그러니까 할머니가 이제 너무 화가 나가지고 하늘 같은 주지스님이 나에게 불교는 집세기불이야 라고 말했는데 손녀가 그걸 한마디로 무시해버렸잖아. 너무 화가 나니까 할머니가 그날부터 들어 누운 거야. 왜 우리 주지스님은 집세기불이라고 했을까? 너무 분하니까 그 생각이 머리를 떠나지를 않는 거예요. 왜 집세기불이라고 했을까? 이거를 깨치야 내가 손녀딸한테 복수를 할 거 아니에요. 그러다가 그 노파가 깨달아 버렸어요. 여기에 가나선과 조사선의 차이입니다. 적심적불은 지금 네 마음이 그 부처다 그 말이잖아요. 그러니까 화엄사상을 말하는 거고 가나선에서 말하는 부모 미생전 본래 면목 그 자리를 과대라 하는 이야기고 가나선에서는 그거가 맞는데 그렇게 수행해가지고 어느 세월에 깨달을래. 그거를 화두로 만들어서 화두를 들어. 집세기불이든 적심적불이든 의정이 생겨야 돼. 의정이 의단이 되고 의단이 동로해가지고 타성이 일편해야지. 선오력의 비유를 보면 7통의 밑에가 툭 빠지는 듯한 그런 경지가 온다 이거야. 그러니까 어느 날 갑자기 내가 땅을 딛고 있는 대지가 쑥 꺼지듯이 모든 것이 탁 깨치면서 깨닫는다 이거야. 요게 이제 묵조선과 가나선의 차이다. 그리고 앞에서도 말했지만 그 20세기 들어서 이제 좀 체계화된 어떤 화두 수행 방식으로 많이 이제 보급된 게 호은 스님의 참선요지인데 그거는 묵조선의 전통을 개성하고 있다. 그렇다고 호은 스님의 참선 스님이 나쁘다는 게 아니에요.
제가 볼 때는 묵조선 수행의 방식이 오히려 일상생활에서 회광반조, 정통 불교적 표현으로 하면은 뭡니까? 비파사나 수행을 하는데 훨씬 더 많이 도움이 됩니다. 일상 수행에서는. 그래서 저는 오히려 개인적으로 제가 불자들이 화두를 드는 것보다 평상시에는 비파사나 수행이 일상생활 하는 데는 오히려 더 효율적이고, 그것을 이제 가나선 이런 선정 전통에서는 묵조선이 개성하고 있으니까 그런 호은 스님의 참선 요지를 공부하는 게 도움이 많이 됩니다. 가나선 같은 경우는 의정이 들지 않으면 아무 소용이 없어요. 제가 이야기했잖아요. 선방 제가 한 2년 다니니까 좀 의심이 들더라고. 그럼 2년을 허비를 해야 돼. 여러분들 그게 가능합니까? 직장 생활하면서, 가정 생활하면서 남편하고 싸우고 자식 때문에 골머리 아프고 이 과정 중에 어느 세월에 화두 들고 의정이 들고 힘들어요. 의정이 들려면 그것만 해야 됩니다. 진짜. 제가 해보니까 수행만 몇 달 해야 돼요. 다른 거 일치 안 하고. 어느 좀 특별한 조건이 갖추어졌을 때 가나서는 효과가 클 수가 있다. 그런데 일상생활에서는 오히려 비파사나 수행, 묵조선 같은 게 더 도움이 된다. 결코 나쁜 게 아니다. 그래서 우리가 조사의록을 책으로만 공부한 사람은 가나선 외에는 다 배척하는데 그러면 안 됩니다. 그러니까 소가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가 화두가 어떤 거다. 화두는 하나의 도구다. 그 자체는 아무런 의미도 없다 하는 거. 그래서 우리는 오늘 우리가 명심해야 될 것은 다른 게 아닙니다. 여러분들이 돌아가셔가지고 화두와 묵조선에서 이야기하는 회광반조의 차이를 좀 충분히 이해를 하시고 이해를 하는 것, 이것이 중요합니다. 그리고 이제 앞으로 여러분들이 이제 불교를 접하면서 많이 대하게 될 기도하는 거, 뭐 연불하는 거, 이런 연불 수행 같은 거는 다 비파사나 수행 전통에서 하는 거예요. 화두 수행이 아닙니다. 예를 들어서 어떤 사람이 저한테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저는 운전을 하면서도 화두를 들어요. 운전을 하면서 화두가 너무 잘 들려요. 이거 맞는 말입니까? 틀린 말입니까? 왜 틀렸어요? 그렇지. 화두를 들면 다른 걸 못해요. 제 경험에 의하면. 화두는 사소한 거로도 의정은 깨져요. 보통 선방에서 정진을 하면 새벽부터 이렇게 촥 하면 오전에 공부가 잘 돼요. 사람마다 다르지만 의정이 점심 먹을 때까지는 뭐 말할 일이 없으니까 다 유지가 돼. 언제 깨지냐 하면 점심 먹고 나면 이제 스님들이 차담을 하거든. 그때 한마디 하면은 그전에는 머릿속이 대 나름대로는 의정으로 탁 차 있었는데 그때 이 한두 마디 오가면 탁 깨져버려요. 근데 어떻게 운전을 하면서 의정이 생생합니까? 그거는 뭐다? 그냥 마음속으로 무라는 연불을 외우는 거예요. 무라 이렇게. 그거는 운전하면서도 할 수 있죠. 운전하면서도 뭐 머리 한 구석에서는 나무아미타불 하거나 뭐 법성계 외우거나 천수경 운전하면서 외울 수 있잖아요. 그거하고 똑같은 거예요. 그거는 화두가 아니다. 그런 거를 우리가 공연불이라고 그러죠. 공연불. 그거는 화두가 아니고, 연불서는 그렇게 하는 게 아니고, 연불을 내가 열심히 해. 하다 보면은, 연불하는 내 자신, 지금 연불하고 있는 내 자신이 도대체 이게 누구지라고 하는 의심이 자연스럽게 생겨요. 왜 생기냐고 저한테 묻지 마세요. 제대로 하면 생깁니다. 연불만 집중하다 보면, 다른 생각을 안 하니까, 연불에만 다 몰입하다 보면, 어느 순간 그 상황에서 내가 좀 거리감이 생기면서, 이 상황에 대해서 좀 낯설어지고, 연불하고는 자신에 대해서 좀 객관적으로 보게 되는, 이걸 굳이 말하자면은, 연불하는 이놈이 무엇인가? 라는 표현이 그런 걸 말하는 거죠.
요즘 말로 하면은 메타인지가 좀 강해지는 거죠. 논리적인 게 아니고 어떤 정서적으로 메타인지가 발생하는 거예요. 아, 요거는 이제 경험을 해야 하는 거니까 제가 뭐 말로 연구를 하여튼 열심히 하면 그 어떤 좀 그 상황이 내 자신 연부라는 내 소리, 들리는 소리, 연불 소리를 내는 내 목의 떨림 이런 것들이 마치 내가 아닌 것 같은 느낌이 막 들고 그런 상태가 잡념이 안 일어나고 그 상태가 지속이 돼요. 근데 요것의 정도가 자선을 하면 훨씬 더 강하게 생깁니다. 이게 연불할 때보다. 근데 연불은 이런 산매가 쉽게 걸리는데 발동이 쉽게 걸리는 자선은 잘 안 걸려. 그 차이가 있습니다. 예, 그러니까 이런 연불시수는 일종의 묵조선에 가까운 거예요. 이게 관화선 방식으로 할 수가 없죠. 관화선 방식은 하나의 화두를 내가 의심을 해야 돼요. 정해진 화두. 예를 들면 무, 아니면은 마상근. 마상근은 그저 부처가 무엇입니까? 뭐 마서근이니라 부처가 무엇입니까? 똥막대기니라 뭐 그런 것. 왜 똥막대기라고 했을까? 그것만 계속 의심을 해야 되는 거예요. 다른 일상생활에 적용을 할 수가 없죠. 요 차이가 있습니다. 이파사나 수행하고 화두하고 다른 점이 거기에 있습니다. 그 다음에 대표적인 화두 중에 뭐가 있습니까? 또 무자 화두 말고 여러분들이 들어본 적이 있는 것 중에 그렇지. 이목구 화두도 따지고 보면 그거잖아요. 지금 말하고 있는 이놈이 무엇인가? 이거거든. 이목구라고 하는 것. 이것이 무엇인가의 줄임말, 이목구. 이것이라고 하는 것은 다른 이것이 아니고 지금 말하는 이놈이 무엇인가. 내지는 이걸 좀 더 구체적으로 표현하면은 송장을 끌고 다니는 놈이 무엇인가. 이 몸뚱아리는 내가 아닌데 이 몸뚱아리는 시체와 다를 게 없는데 이 송장을 끌고 다니는 놈이 무엇인가. 이게 이목구 화두거든요. 이거는 아까 말한 대문을 두드리는 기와장으로서의 화두라기보다 회광반조하는 거죠. 나는 누구인가. 뭐 요즘식으로 말하자면 이거는 묵조선의 전통에 가까운 화두입니다. 이목구 화두를 드는 방식과 무자 화두를 드는 방식은 다르죠. 이목구 화두는 회광반조를 해야 돼. 그러니까 자기 자신이 내가 지금 무엇을 하고 있는가? 연불을 하고 있다. 연불하는 목소리, 복탁을 치는 내 손의 느낌, 목탁 소리 이런 것들을 관찰하는 걸 통해서 내 자신을 관찰을 하고 그러한 내 자신이 도대체 뭐지? 그렇게 의심이 생기는 거고 방식이 다르죠. 이거는 모든 것에 다 적용할 수 있어요. 말하는 이놈이 뭐지? 이야기를 듣는 이놈이 뭐지? 운전할 때는 하면 큰일 나죠. 그러면 사고 납니다. 화두에 마음이 가버리면 운전을 못 하잖아. 큰일 나죠. 운전면허 있어요. 그러니까 그런 표정으로 보지. 운전은 사실 상당히 많은 감각이 동원되는 거예요. 생각과 우리는 모르지만. 근데 화두에 마음이 가 있으면 운전을 못해. 이런 드는 방식이 좀 다르다. 제가 지금 이야기한 그 핵심은 내용은 오늘 집에 가서 다시 한번 이 책 내용 이론적으로 정리를 잘했어요. 핵심은 여러분들이 이제 앞으로 이렇게 불교를 접했으니까 화두 수행이나 뭐 가나선이나 조사의록이나 이런 내용들을 접하게 됩니다. 그럼 이것이 조사선의 맥락이냐, 묵조선의 맥락이냐, 가나선의 맥락이냐를 알고 봐야 된다. 평상심이 도다 이런 이야기는 뭐다? 조사선의 맥락에서 나오는 이야기고, 그죠? 연불시수 막 이런 이야기는 묵조선의 맥락에서 제가 생각할 때는 뭐 아니라고 할 수도 있어요. 나오는 이야기고, 무자화두, 뭐 이런 마상근, 뭐 이런 것들은 가나선 맥락에서 나오는 거다. 그 맥락을 잘 알고 있어야 된다. 자, 마지막으로 그 이야기만 하고 끝냅시다. 저 뒤에 보면 이제
화두산매의 강도 이야기가 나옵니다. 228페이지.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수행을 아직 많이 경험해 보지 못한 분들이 내지는 불교에 대해서 관심은 있는데 자기가 직접 수행을 해본 경험은 별로 없어. 그러면 진짜로 야 이런 화두를 들면은 뭔가가 있는 것 같아. 그 뭔가가 뭘까? 뭐 이런 궁금증이 막 생기는데 그 이야기가 여기 나옵니다. 그 뭔가 그런 거 없다 하는 이야기예요. 228페이지 두 번째 단락 중간쯤 보면 화두산매는 편의상 화두가 지속되는 강도에 따라 동정이려, 몽중이려, 오매이려의 세 가지로 나누어 볼 수 있다. 이려란 늘 한결같다는 의미다. 그래서 끊어짐이 없이 늘 같은 상태를 유지한다. 이게 이제 순서입니다. 첫 번째가 동정이려. 움직일 때나 멈추어 있을 때나 이런저런 내가 일을 할 때나 가만히 있을 때나 항상 화두가 들린다. 정확하게 말하면 의정이 내 안에서 이어진다. 화두가 들린다는 표현이 딱 마음에 와닿지 않잖아요. 의정은 아까 말했죠. 의심하는 감정이 쭉 이어지는 거. 의정이 이어진다. 일을 할 때나 가만히 있을 때. 이게 이제 동정이려. 몽정이려는 꿈을 꿀 때나 깨어 있을 때나 화두가 한결같다. 어째서 걔는 불성이 없다고 했을까 하는 그 의정이 꿈속에서도 그 의심하는 감정이 내 마음에 있는 거예요. 그게 이제 몽중이려. 그 다음에 오매이려. 이거는 깊은 잠, 딥슬립. 우리가 수면 단계가 렘 수면이 있고 깊은 수면이 있고 막 이야기하잖아요. 꿈은 렘 수면 상태에서 꾼다고 그러잖아요. 렘 수면, 레피드 아이 무브먼트. 잘 때 눈알이 막 움직일 때, 얕은 잠을 잘 때 꿈을 꾼대요. 근데 깊은 잠을 잘 때는 꿈도 안 꾼대. 그래서 몽중이려는 얕은 잠을 잘 때도 화두, 의정이, 의심하는 감정이 이어지는 거고, 오매이려는 깊은 잠을 잘 때도 의심이 이어지는 거고. 여기에서 한 가지. 그러면 내가 깊은 잠을 자고 있을 때 의정이 이어지는 걸 어떻게 알지? 우리가 잠을 잘 때 내가 어제 저녁에 6시간을 잤다. 그거 다 기억합니까? 기억 못 하잖아요. 그죠? 근데 이게 이제 삼매 수행의 힘이 커지면은 저는 이제 그런 경지를 못 갔습니다만은 잠을 자면서도 잠자는 동안을 다 기억을 한대요. 네, 그런 경지가 있답니다. 저는 경험을 못 해봤습니다. 네. 그런 경우에는 이제 깊은 잠 속에 있을 때에도 화두가 들리는 의정을 자기가 감지할 수가 있죠. 요거는 우리가 잠을 자면서 꿈을 꿀 때, 네. 어떨 때는 꿈속에서 이거 꿈인데 이런 생각이 들 때가 간혹 있지 않습니까? 그건 자각몽. 예. 그런 상태. 그거 말고, 그러니까 의식이 확장을 해가지고 무의식의 영역의 일부까지 의식이 확장되어 있는 상태예요. 그래서 지금은 잠을 자고 있구나. 밖으로 바람이 불고 있구나. 자고 있어요, 지금. 바람이, 이게 다 다음날 아침에 기억에 그대로 다 있는 거예요. 어떤 꿈을 꿨고 어떤 꿈을 그게 다 기억에 있는. 요거는 제가 직접 들은 이야기입니다. 도반한테서. 한때 열심히 수행을 하던 도반이. 자기는 그랬다고. 내가 그 머릿속에 안 들어가 봤으니까 모르지. 그랬다고 하니까. 그러니까, 몽중이래가, 오매이래가 그래서 이야기가 나오는구나. 그때 이제 제가 이런 것들은 이론이 아니고 실제로 수행을 해보고 경험을 토대로 정리한 거예요. 이론적으로 이걸 따지면은 말이 안 됩니다. 자, 어쨌든 오늘 우리는 선정에 대해서 공부를 했고요. 핵심은 조사선, 묵조선, 가나선이 서로
공통되는 게 뭐고 다른 게 뭔가를 좀 구분할 필요가 있다. 그리고 중요한 것, 오늘 우리는 수행하는 방법에 대해서 공부한 게 아니다. 화두선이라고 하는 선종에 대해서 이론적으로 접근한 거예요. 근데 이게 참 중요하다. 다음에 여러분들이 여러 가지 선종, 선수행, 가나선 이런 수행에 대한 내용이나 정보들을 접할 때 이런 이론적인 바탕이 도움이 된다. 그러니까 오늘은 꼭 여러분들이 다음 한 주 쉬잖아요. 오늘 한 부분, 선수행 부분을 다시 한번 읽어보시고 내용을 숙지할 필요가 있습니다. 정리를 잘했어요.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네, 이상 마치겠습니다.